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발전소. 안녕하세요. 번개맨 이상건 부자아빠 윤치선입니다. 예, 20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자산시장의 풍경을 살펴보면은요, 한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뭐 이름에서 이저일고라고 그러는데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죠. 이 저성장이 되면 성장이 희소해집니다. 성장이 희소해지면 당연히 성장하는 기업이나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반대편에서는 이 저성장이 되면 성장의 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들을 지극히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자산시장에서 현실이란 것은 무엇이냐, 바로 현금, 현찰, 이른바 현금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고령화가 되면 당연히 사람은 언젠가 나이가 들면 기존에 있는 자산에서 월세와 같은 현금 흐름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 자산을 유동화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한 2000년대 들어서부터 조금씩 점차 뚜렷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라는 이 세 가지 교차점에서 만나는 상품군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장기적인 흐름들에 대한 관심들은 높은데, 이 교차점에서 서 있는 여러 가지 상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고 그런다면 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리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츠에 대해서 깊숙하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어떤 분이 주실 거죠? 예, 미래에셋 대우 리서치 센터의 이광수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이광수 연구위원이 최근에 책도 쓰신 것 같은데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해 초에 2019년 부동산 전망 이야기를 해주실 이광수 연구위원이 한번 오셨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로 찾으신 거고요. 이번에 책을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은 2020 리츠가 온다라는 책입니다. 지난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2020 리츠가 온다. 예, 지금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리츠의 세계에 한번 깊숙이 발을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수학 공부할 때 개념을 잘 잡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개념 수학, 개념이 있어야 아이들이 수학에 지치지 않고 공부 잘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투자도 이렇게 개념이 초창기에 잘 서 있으면 실수나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리츠가 무엇이고 어디에 투자하는지 개념 정리부터 좀 잘 해주시죠. 네, 저도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애널리스트로 일하면서 그래서 저는 되게 집중하는 게 단어의 뜻입니다. 그 단어를 잘 살피면 기본 개념이 잘 잡히시거든요. 그래서 리츠가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입니다. 이게 이제 앞자만 따고 리츠라고 하는 거고요. Real Estate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뜻이고요.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그리고 이게 트러스트가 중요한데, 트러스트는 일종의 과거로 보면 투자 조합의 뜻이거든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걸 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요. 결국엔 부동산에 투자해서 배당이익을 받는데, 그 배당이 어디에서 오냐면 부동산 운영을 통한 임대 수익,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통한 차익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거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 또 하나 요즘에 이제 확장되는 개념으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리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임대 수익이 있는 자산, 그리고 매각 차익이 있는 자산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으면 리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집이라든가 오피스, 뭐 이런 백화점 같은 부동산 말고 이런 부동산 자산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호텔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죠. 가능하죠. 여러분이 상상치 못할 것도 근데 많이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광고판. 광고판이요? 네. 광고판도 움직이지 않지만 리츠를 만들어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지만 거기서 임대 수익이 나오죠. 그렇죠. 매월.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광고판도 사실은 거래가 되거든요.
위치에 따라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리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나무도 가능합니다. 산림이요? 네. 네. 나무도 운영 수익이 나오잖아요. 열매가 열리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의 리츠가 투자 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그 자산에 그렇습니다. 부동산이죠, 다. 부동산 그렇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근데 조건이 꼭 필요한 게 일드라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배당이 가능한 예. 임대료가 나오는 자산이어야 돼요. 임대료가 나와야 된다.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이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 이런 상품이 리츠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부동산 펀드도 사실은 있었던 건데 예전부터. 네, 네, 네. 근데 그 차이점이랑 그리고 이게 왜 부동산 펀드가 있는데 리츠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혹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리츠는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예.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게 예.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죠. 주식이라고 하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그렇죠. 그리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게 예. 장점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이 두 가지가 단점으로 작용됩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사고 못 팔고 돈이 소액 많아야. 투자가 안 되죠. 큰 손이어야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 두 가지 장점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확보하기 위해서 리츠라는 상품을 만들어낸 거죠. 이 책을 보니까요. 제가 네. 읽어봤더니 그 지금 이제 제목부터 이제 2020 리츠가 온다로 지으셨는데 보면 이제 리츠 투자에 이제 가장 이제 적합한 시기가 오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계셨더라고요. 네. 가장 이제 알맞은 시대라고 하셨는데 그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딱 맞는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 측면에서 예.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일단 첫 번째는 이건 제가 애널리스트로 시장을 전망하는 입장에서 2020년도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안 좋게 봤습니다. 실물 부동산.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빠진다. 그럼 뭔가 고민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뭔가 대안 투자가 필요한 시대가 오는데 그럼 리츠가 이런 부동산 투자를 대신해서 실물 부동산 말고 부동산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한국에서 공모 상장 리츠가 우량한 게 굉장히 많이 출시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긴 있죠. 있죠. 예. 7개 정도 상장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좀 상품들도 뭐라 그럴까요? 좀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상품이 확보가 안 됐었죠. 좀 편협한 분야로도 한정돼서 나왔던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이 그리고 들더라고요. 아주 조금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인식이 그렇게 넓지 않았고요. 그런데 올해부터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 리츠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주유소 리츠도 나오고요. 주유소 리츠요. 주유소 리츠가 진짜 재밌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주유소 하시거든요. 관심이 갑자기 많이 가는데 어떤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주유소를 갖고 계신다면 제가 그걸 임대를 줬으면 임대료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근데 주유소를 잘 생각해 보시면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위치가 좋다. 네. 그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유지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잘하면 매각 이익도 되게 클 수 있습니다. 주유소를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서 걷다가 오피스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오피스텔 같은 것도? 그렇죠. 오. 네.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꼭 배당을 받는데 이 개념이 아니군요. 그렇죠. 주유소가 바탕이 기초 자산이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온갖 개발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호주나 일부 외국에서는 주유소 리츠가 굉장히 각광받습니다. 왜냐하면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걸 없애서 오피스텔 짓거나 오피스를 짓는 거예요. 그 없애기 전까지는 계속 또 임대료 받고. 네.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는 상품. 특히 주유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성장 가구 뭐 휘발유 차들 말 안 돌아다니면 사실 주유소가 이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당위론적으로.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한국에서 스테이션이 생긴다고. 한국에서 주유소 리츠가 올해 나오기도 하고요. 임대주택 리츠. 임대주택 리츠. 아파트. 일본에서는 굉장히 각광받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상품으로 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이 신용이란 관점에서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신용이란 관점에서는 개인이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기업은 갑자기 막 오피스 빼고 뭐 없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개인은 그래도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임대주택이 상당히 안정성을 갖고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리츠가 이런 임대주택 리츠들이 일본이라든지 한국에도 올해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대표 얘기해 주신 게 왜 그 리츠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부동산 실물 경기가 조금 이제는 계속 올랐던 것에서 이제 좀 안 좋아지는 국면에 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기존에 있는 공모 리츠에 대해서 비해서 이제 2020년도부터는 올해부터는 좀 다양한 리츠가 등장하고 투자의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네. 2020년도에 여러분들께서 재테크 투자 쇼핑 목록에 우리가 이제 리츠를 꼭 올려놓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배경을 말씀해 그리고 주시면 또 하나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혜택도 주고 있어요. 예. 세제 혜택이라든가 리츠가 자산을 개발하고 이럴 때 뭐 배당 소득 같은 거에 분리소득, 분리과세 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이 리츠를 활용할 때 우선적으로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신도시 개발할 때 예전에는 건설사들이 그거를 정부한테 돈을 주고 낙찰받아서 사업을 해서 건설사들이 돈을 벌었다면 그렇죠. 이제는 리츠가 먼저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입찰 전에 먼저 받을 수가. 그렇죠. 입찰하는데 우선권을 줘요. 그러니까 우선권을. 리츠한테 예를 들어 요즘 뭐 철도 공사인가요? 이런 데서 철도 회사 같은 데서 역세권 개발 같은 거 맞습니다. 할 때도 그 민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도 먼저 주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권을?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리츠를 활용하면 그런 우량한 사업들을 갖고 있고 가져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도 안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크게는 제가 어떤 관점으로 글로벌하게 갖고 있냐면 아까 뭐 말씀도 주셨지만 일단 저금리 상황에서 리츠는 계속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한국 같은 경우에 5% 6%가 넘거든요.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고 그런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는 거죠. 두 번째는 저금리면 사실은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게 나중에 교과서적인. 금리가 떨어지면 돈의 값이 떨어지는 거니까 네. 에쿼티 실물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해서 부동산 자산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중대한 도전이 일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저금리이긴 한데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부동산이 위험해요, 사실. 실물이 위험하다. 가장 왜?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많이 써야 되죠. 불확실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저금리와 불확실성한 그러니까 시대에 두 가지를 해지할 수 있는 좋은 투자가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한 투자 자산. 그래서 저는 리츠가 너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부동산 투자할 때는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막 이러는데 리츠는 정부 정책도 우호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계속 지금 밀어주고 있으니까. 네. 또 요즘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 부자 아빠님, 저 연구소 윤치선 팀장이신데 우리 부자 아빠님도 저 연구소에서는 뭐 이광수 위원의 필적할 정도는 아니지만 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 오히려 이렇게 그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진 다음에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진 다음에 이런 산업이 훨씬 더 성장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그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우리 이광수 위원의 얘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미국하고 일본이 이제 리츠가 도입시키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상당히 오래됐고 발만에 이제 일본은 사실 한국보다 조금 먼저 도입된 정도. 미국이 1960년대부터고 근데 미국은 2000년대죠. 일본은 2000년 초반이니까 한국도 2000년 초반에 도입은 됐잖아요.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일본은 그 당시에 이미 저성장 저금리가 아주 심화된 상황이었고 고령화도 한국보다 훨씬 심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리츠가 시기적으로 잘 맞고 그래서 정부가 정책적으로도 밀어서 굉장히 지금 자산 시장이 커졌죠. 일본 리츠 시장이 제2리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커져가지고 지금도 상당히 이제 큰 시장으로 남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 미국의 과거에 뭐 이제 부동산 위기라 할 만한 게 이제 저축대부조합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뭐 가까운 예로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해서 결국 이제 부동산에서 촉발된 위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리츠도 물론 빠지죠. 엄청나게 가격은 하락을 하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임대 수익은 어느 정도는 나와서 물론 약간 빠지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는 나와서 그 가격 대비한 임대 수익률 중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또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도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위기가 해소되면은
이게 또 강하게 반등해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위기 시기를 겪으면서도 이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미국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외에서 예. 그 지금 뭐 제이리츠 미국의 리츠 투자 인구가 8천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네. 우리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우리보다 3천만 명을 더 플러스한 인구가 리츠에 투자하고 있고 일본도 특히 은퇴자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해외에는 이렇게 리츠가 활성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저는 이제 첫 번째로 드는 이유가 그 일종의 자산 시장의 안정망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 전에 미국도 일본하고 공이 모든 가계자산 기업이 부동산에 몰려 있었어요. 예. 근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자산 시장을 분석하지만 자산 시장에서 가격이 계속 오르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단위당 단가가 크기 때문에 누군가 계속 못 사주는 거예요. 더 큰 바보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더 큰 바보를 못 찾을 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돼야 될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게 부동산 가격도 장기적으로 빠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의 예. 결과를 초래하는데 결국은 이 거대한 자산 시장, 이 벌크성인 부동산 자산을 리츠를 통해서 유동화시키는 큰 장이 열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어떤 과정이 일어나면 사회가 경제가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요. 이게 되게 재미난 게 1,000만 원짜리 자산을 한 명이 갖고 있으면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0만 원짜리 자산을 10명이 갖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10%가 빠져도요. 충격이 덜하다는 거죠. 예. 뭐 한 사람은 100만 원은 투자한 거니까 10% 빠지면 그냥 10만 원 손해 본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으로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리츠가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된 측면이 되게 크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가게나 기업, 정부도 마찬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거죠. 예. 네. 저도 이제 방송에 들어오려고 준비하면서 예.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미국에서 80년대 중반부터 저축대부조합이라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상호저축은행이랑 비슷하긴 한데 그거보다는 부동산 담보대출에 더 집중하는 회사라고 성격을 갖고 있는 미국의 금융회사들이었는데 이 회사들이 이제 정말 부동산 시장 거품 때 엄청나게 대출해주다가 한마디로 다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완전 박살이 나서 이 미국이 이거를 정리하는데 한 10년 이상 고생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90년대 한 초부터 리츠가 다시 재도약을 할 때 요 시기와 그 맞물렸다라는 그 자료를 읽는데 보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사기도 좋았고 또 금리가 많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훨씬 좀 매력이 났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국에서도 이렇게 리츠 같은 게 활성화되는 게 지금 국면에서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더 맞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맞습니다. 길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연기금 같은 경우에 그 동안은 들어오기만 했죠. 그렇죠. 국민연금이 세계 3대 연기금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서 대부분의 자산들이 사실 저희는 주식시장도 보지만 대부분의 쪽은 대체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20년 후에 이제는 반대로 나갈 돈이 더 많아질 때. 예. 그죠. 그러면 그 갖고 있는 그런 거대한 부동산 자산들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런데 누가 사주겠습니까? 그걸. 그런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을 할 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리츠라는 어떤 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나눠 가질 수 있다면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도 확보하고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있었다면 사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격변기고 리츠가 굉장히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사례를 보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뭐 제로 금리,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리츠 배당 수익률은 한 4%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거의 뭐 제로 그 은행 이자가 흔히 얘기하는 빵인데, 예. 그러니까 리츠 배당 수익률 4%. 네. 근데 한국이 지금 기준금리가 0.몇 %로 낮춰졌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로금리 시대가 시작됐다고라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지금 현재 리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찰해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그러니까 과거에도 리츠는 배당 수익률이 5% 6% 됐는데 그때는 기준금리가 3%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스프레드가 작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 배당 수익률은 그대로인데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일종의 스프레드가 커지니까 투자자들도 점점 더 관심이 커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세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규모는 전 적은데요. 규모로 예. 하면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배당 소득에 대해서 예. 분리과세 해주는데 규모는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절세도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물 부동산하고 세금도 비교하셔야 되는데 실물 부동산 갖고 계시면 뭐 보유세다, 뭐 취득세다, 뭐 굉장히 많이 내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그런 노력이라든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무시 못하죠. 아니 이것도 저희가 좀 논의해봐야 되는데 예. 상가를 하나 갖고 계신다고 예. 생각해 보세요. 그 임대료가 지금 서울의 상가가 평균 임대료가 그러니까 연간 임대료가 3.5% 정도 나옵니다. 평균. 예. 근데 그렇게 받으시는데 결국엔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신 분이 막 전화하실 거잖아요. 물세요. 뭐 고쳐주세요. 근데 리츠를 투자해 보시면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비용도 절감이 된다는 유리한 사실은 점이 이 비용에 되게 중요한 대목 같아요. 감정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직접 투자하게 되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만나서 중개업소 가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사실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게 부동산 투자를 집하고 사시고 나서도 기여했었는데 안 하시는 분들 중에 한 특성 그룹이 있는데 이분들 특성이 뭐냐면 만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해달라 이게. 근데 이거를 또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안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돈을 다 주식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리츠의 굉장한 좀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유행하는 그 비대면 예. 비대면 투자죠. 뭐 의미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되는 상품이라 지금.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사실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가 보면은 리츠 얘기를 하면은 근데 요즘 너무 많이 빠졌던데. 빠졌죠. 지금 투자해도 되겠냐? 더구나 이제 뭐 코로나 19 사태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데. 네. 이거 투자해도 되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국내에 국한된 시각에 생각하시는 거긴 한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위원 나가시면은 그런 질문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일단 직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리츠는 주식 투자를 아니고요. 부동산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대신 부동산을 나눠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죠.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대신 제가 계속 경고를 드렸던 건 주식처럼 가격 변동이 계속 있으니까 나눠서 사시면 된다. 우량한 부동산을.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작업은 우량한 부동산을 잘 골라내는 거. 그다음에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나눠서 사시면 그 가격의 변동을 위험성을 계속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급변할 때 그리고 많이 또 부동산 가치 대비해서 우량한 부동산한테 가치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나눠 사면서 이 매입 단가를 이제 그렇죠. 하향시키는. 근데 그게 주식하고 다른 점은 주식은 계속 살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그 회사 자체의 펀드멘탈을 추정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부동산은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뚜렷하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임대료가 얼마 나오고 누가 임차인이고 이 부동산 가치가 얼마인지 주식보다도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딱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통 10년간 계약하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가치에 대해서 변동 가능성이 좀 적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분할 매수의 장점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체적으로 리츠를 어떻게 돈 벌까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 마시고요. 제가 너무 많이 나가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리츠를 어떻게 이해하고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리츠라는 투자처를 고민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리츠가 그 선진국에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좀 발전해 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우리 그 부자 아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것이 7개인데 7개. 네. 이제 올해 이게 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올해는 한 10개, 20개 나오나요? 막. 원래 예정돼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됐는데요.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예. 계속 예정돼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부동산의 리츠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뭐 저희는 은퇴 연구소에서 이 리츠를 소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은퇴 자산으로서 리츠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매력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리츠뿐만 아니라 한번 좀 검색을 해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리츠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리츠 같은 경우에는 뭐 매월 그 배당해주는 리츠도 있고 3개월 단위로 배당해주는 게 굉장히 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한데 분기 배당이나 월 배당이. 그래서 저는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국내 리츠뿐만이 아니라 해외 리츠에 투자하는 것도 같이 저는 이제는 좋습니다.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내 리츠뿐만 아니라 해외 리츠도 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외 부동산 관심 가지셔야죠. 그건 예. 저는 일종의 자금을 수출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돈을 갖고 계신 자금을 외국에 투자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잉여들을 한국으로 갖고 오는 거니까요. 예. 그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예. 오늘은 우리 이강수 위원을 모시고 연구위원을 모시고 그 리츠의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예. 오늘 뭐 상당히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이강수 위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이 소신이 있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때는. 근데 사실 부동산 시장을 최근 한 2, 3년간 상당수의 대다수 분들이 스트롱 바이를 외치실 때, 강력 매수를 외칠 때 상당히 좀 외롭게 지금 스트롱 바이 의견을 내지 않으셨던, 그래도 안 되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뭐 이 연구위원회 의견에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심 있게 검색도 해보고 그럽니다, 평소에. 그래서 다음에도 나오셔가지고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부자아빠님도 수고 많으셨고, 예. 부자아빠님은 리츠 투자하고 계시죠? 지금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예. 지금 퇴직연금을 증권사로 옮기는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리츠를 올해부터 퇴직연금에서 가능합니다. 리츠가 투자가 가능해졌잖아요. 또 중요합니다. 네. 리츠를 네. 퇴직연금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있다. 이제. 개인연금에서는요? 개인연금은 아직은 안 돼요. 퇴직연금에서만 네. 살 수 있다. 연금저축은 아직 안 되고 퇴직연금만 되는데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회사를 바꾸는 중이라 예. 아직은 못 샀어요. 바꾸면 살려고. 예. 이제 지금 현재 온 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 어찌 보게 되면 좀 정신적인 힘듦, 그 다음에 인간은 원래 소통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인위적인 거리를 통한 외로움, 그 다음에 실질적인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뭐 동시에 오고 있는 시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 투자 시장에서 많은 희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자그만 그 한 줄기 자그만 희망이라도 비춰진다 그러면 시장은 뭐 훨씬 더 좋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외롭고 힘들고 또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은 시기겠지만 저희 행운빨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희망을 발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리츠 실전 투자, 리츠로 돈을 버는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